안녕하세요. 이번 24년 2차 순경시험 형사법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간단하게 우리가 토크쇼 할 때도 했었는데 형사법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1차보다 더 쉽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데 경찰학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 경찰학을 먼저 푼 친구들은 형사법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경찰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은 건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사법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풀 때 거의 모의고사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 그 주변에 들어봐도 점수도 다 잘 나왔고, 그래서 난이도는 저는 중하 정도? 절대 이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요. 이번에 형사법을 문제를 보면서 좀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 어렵다고 평가하는 친구들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쉽다고 하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그 이유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4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쭉 풀다 보니까 이거 맞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근데 이거 모르는 건데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 얘가 세모가 되죠. 근데 이 1, 2, 3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은요, 요 4번 설문을 몰라도 답이 4번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려웠던 친구들은 보통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일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 단순 해독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학생들끼리 좀 하는 것 같은데, 기출문제 단순 해독해가지고는 여러분 실제 절대 그렇게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아마 찍어서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봐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는 이게 모르는 설문이 나와도 답이 4번이라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출문제를 단순히 해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면서 외워서 눈에는 익었던 친구들은요, 일단 풀 때는 맞아. 왜? 내가 전에 기출문제 풀 때 이거 맞던 걸 맞은 걸로 풀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맞는지를 모르니까 이 중에 좀 애매한 게 세모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세모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 친구는 뭘 고민하냐, 2번하고 4번하고 2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맞았는데요, 잘 찍어가지고 요거 찍었어. 근데 맞았어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하죠. 요걸 가지고 틀렸다고 해가지고 이걸 찍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리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4번 설문이 애매한 게 나왔다고 해서 벌써 2번이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맞았는데요, 잘 찍어가지고 이걸 찍어서 맞추는 게 알아서 찍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왔으면 안 틀립니다. 4개의 설문이 쉬웠어요, 다. 그러면요, 이거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틀립니다. 근데 왜 헷갈리느냐, 이렇게 모르는 게 하나 나오거나 헷갈린 게 나오면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은 왜 바뀌느냐,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특히 왜 모르느냐, 암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공부한 거는요, 야 이거 답이 뭐니? 그러면 많이 암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건 1번이에요, A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진짜 A야? 라고 물어보면요, 자신이 없어지죠. 왜냐면 왜 A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눈치를 보게 됩니다. A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A냐고. 진짜 A 맞아?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A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는요, 진짜 A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A입니다. 정말 A야? 그러면 당연히 정말 A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고요. 정확하게 알면 설문들이 좀 헷갈리는 게 한두 개 나와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한두 개만 헷갈린 게 나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는 것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말은 아는 것도 틀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 암기를 공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경찰학 점수가 좀 많이 낮았는데 형사법을 쉽게 푼 친구들은 경찰학 점수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형사법이 쉬워버리니까 형사법 빨리 풀어놓고 남은 시간 동안에 경찰에게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점수가 많이 잘 나온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 1월 달에 시작한 친구인데 경찰학을 75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했으면 지금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찰학을 75점 맞아서 잘했다고 그랬더니 형사법이 너무 쉬워서
형사법 시간 세이브 해가지고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경찰하고 충분히 풀었대요. 물론 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사법 갖고도 헤매버리면 경찰학도 그 상황에서 형사법까지도 헷갈리고 막 이래버리면 정말 멘붕 와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더 정확하게 알아둬서 다른 과목에다가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그 어려운 과목을 풀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사법이나 헌법을 잘 본 친구들이 아마 경찰학도 점수가 좀 잘 나왔을 수 있고요. 또 아마 합격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형사법은 범위가 이렇게 경찰학처럼 막 범위가 없고 그런 건 아니니까 범위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형사법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푼다. 그건 운에 맡기는 공부가 될 겁니다. 기출문제를 보는 건 맞아요. 기출문제를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잘못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지 않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출문제를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기출문제집을 선택하시려면 적어도 기출문제가 빠짐이 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 기출문제는 다 들어있는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냥 단순하게 회독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출문제의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거 관련되면 헷갈리지 않고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집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기출문제를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를 돌리는 걸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보시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보셔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형사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형법정주의 볼게요. 지금 1번에 형법에서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우리 보호관찰은 자, 우리 소급표금지 나오면 이것만 잘 하면 되죠. 소급처벌법 금지. 처벌을 소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처분은 소급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호관찰은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해도 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밑에 3번에 가보면 가정폭력 특대 보면 사회봉사명이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보안처분을 소급해도 되는데 이게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급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아이고 저나 유치한 수사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요거는 소급하면 위반이 돼요. 그래서 아청법의 고지명령, 전자장치에서 하한 2배 가중한 거, 노역장 유치, 수학명령하고 사회봉사. 요거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사회봉사명령은 소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암기할 건 정확히 암기하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2번에 보시면 이거 우리 최신 판례로 나왔던 거죠. 이번에도 최신 판례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 최신 판례 제가 강의를 최신 판례 여러 번 따로 해주고 OX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는 최신 판례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지금 요즘에 계속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 나눠준 자료 같은 거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최신 판례 OX 따로 또 해드리잖아요. 그거 같은 거 잘 보시고 그거 가지고 틀리지 않게 하십시오. 최신 판례 틀리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거.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냐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 최특례법에서 우리 무면허 같으면은 교통법에 의해서 우리 합의가 되거나 그다음에 보험에 들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걸 적용을 안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무면허라는 것도 당연히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거, 즉 무면허라는 걸 모르고 고의가 없다면 이건 무면허로 보면 안 된다라는 최신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취소 사실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는 거 해석하는 것은 유체소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자, 4번에 상관 명예훼손죄, 이것도 최신 판례죠. 상관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과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군대에서도 이런 게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반 명예훼손에서 진실성, 공익성이라는 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데 군대에서도 오히려 군대에서 비리 같은 거 폭로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위법성 조각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군형법에도 이걸 그대로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틀린 거는 2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1번 판례가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근데 1번 판례를 몰라도 2, 3, 4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실제 시험을 여러분이 1번 판례 모르면 뒤에 있는 2, 3, 4까지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2, 3, 4를 정확하게 알면 1번을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답은 1번이겠네. 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꼼꼼하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1번 판례는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에 대해서 2017년 12월 12일 동법 72조 2항의 몰수 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됐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1번 판례를 몰랐어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소급은 소급 처벌법 금지라고 했잖아요. 처벌을 소급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은 소급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몰수 추징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몰수 추징은 형벌입니다. 형벌. 그럼 형벌이 신설이 되었을 때 그 신설된 형벌을 가지고 과거의 거에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014년 1월경부터 2018년 4월 9일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법은 2017년 12월 12일 날 생겼는데 2014년도부터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넷째 줄에 이익 전부를 추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신설된 이후 것만 추징을 해야죠. 이후 것만. 몰수징이 그때는 조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익 전부를 추징하도록 수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이번에는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유사수신 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행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우리 형법에 적용 범위할 때 범죄가 일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해도 우리나라법 당연히 적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 많이 풀었던 건 공모지. 공모만 우리나라에서 해도 우리 법을 적용하는데 당연히 이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3번은 우리 소파 관련된 판례죠. 이거.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소파 협정을 적용을 안 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셋째 줄인 것처럼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하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사람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우리나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판례고. 4번에는 미성년자 약취인죄, 우리 세계주의 있죠. 약취인 인신매매는 세계주의 적용된다. 그래서 2, 3, 4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1번 판례 모르는 판례 나왔다고 해서 틀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경찰학 때문에 제가 경찰학 때문에 아마 그 멘붕이 와가지고 틀리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경찰학이 너무 멘붕이 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2, 3, 4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인과관계 아짜형 삼거리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과속운전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항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 시 서로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볼 수 없었다. 우리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우리 대법원이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고는 있지만 학자들이 이해하는 합법직접 대체형이란 규범의 보호 목적 이런 객관적 기속 이론을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짜형 삼거리 같은 경우는 아짜형 삼거리에서 보면 과속 운전을 했잖아요. 지금 운전자가 과속을 했는데 이 과속을 하는 것 자체가 뭘 보호하려고 하느냐, 앞에 차가 급정거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니까 과속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무단으로 좌회전하는 차이거든요. 그럼 이 과속과 이 무단으로 좌회전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앞차가 급정차를 했는데 과속한 차가 뒤에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이 사람한테 인과관계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좌회전하고 과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과속을 위반한 걸 굳이 이걸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규범의 보호 목적이라, 즉 과속이라는 게 보호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앞에서 급정차할지도 모르니까 과속하지 말라는 뜻이지 좌회전할지 모르니까 과속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실 거고, 2번 판례도 또 최신 판례죠. 2번 판례도 보면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은 갑이 위법하게 점거해서 위력이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했고 다른 노동조합 을 등이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반을 해서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 자, 이게 우리가 방조죄가 되는 얘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명탑을 점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지금 음식물 제공하고 이런 것은 꼭 어떤 업무방해 자체뿐만 아니라 이건 생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업무방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방해 방조죄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그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정 안 되는 판례고 3번에 의료과학 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에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자, 의사의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지 지시를 무시했대요. 환자에게도 과실이 있대요. 그래도 인과관계 우리 인정하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인과관계 단절된다. 이게 틀린 거고요. 4번에 거동범에 대해서는 진정부자이범과 달리 부진정부자이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자이범과 달리 우리 부진정부자이범은 거의다가 진정부자이범은 거동범이죠. 진정부자이범은 진짜 법에도 부자기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행동을 중시하고 행동이 결과를 요하지 않고 행동을 따지는 게 거동범이니까 거동범은 진정부자이범인데 부진정부자이범은 결과범이죠. 결과범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로 해도 되고 부자기로도 되고 다 결과만 발생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와 부자기에서 다 성립한다고 해서 부진정부자이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앞에는 사실 의미가 없고 뒤에 보면 사회적으로 기대된 자기 의무를 다했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이 우리 학설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게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쉬운 설문이었고요. 4번에 이 4번에 우연방이 판례죠. 제가 우연방이 사례죠. 제가 우연방이 나왔을 때 오상방이 학설로 나오는 경우 종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4번에 보면 오상방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 책임설에 따를 경우에서 이걸 틀린 친구가 또 있던데 물론 경찰학 때문에 멘붕이 와서 그랬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연방위하고 오상방위는 학설이 다르다고. 그 4번에 보면 오상방위에서 엄격 책임설에 따를 때 이 4번 설문이 틀린 설문이 아니에요. 이 자체는 맞는 설문이야. 근데 사례가 우연방위 사례잖아요. 근데 지금 오상방위 사례가 나오고 오상방위 학설이 나오는데 이걸 맞다고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출제가 종종 돼 왔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고 했으면 들었는데도 또 실수해서 이게 틀린 친구가 있더라고. 근데 자, 4번은 우연방위예요. 우연방위인데 자, 1번에 보면 또 우연방위하고 상관없이 이게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로 나왔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의 그 사례 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갑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갑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였더라. 자, 사람을 잘못 봤죠. 근데 우리가 부합설을 따졌을 때 법정적 부합설은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구체적 부합설은 사람이고 명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 지금 명중했잖아요. 제대로 내가 던졌고 제대로 맞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이 경우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해도 기수가 인정되겠죠. 고의 기수가. 그래서 거기 1번에 있는 뭐 상해 미수와 과실행의 상경이 되다 보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근데 그 B가 보니까 칼을 든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나는 이 사람을 때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강도였다. 우연히 정당방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연방위가 되는 거죠. 우리 배웠던 거 우연히 찍어서 1등한 나쁜 놈.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찍었는데 1등을 하는 좋은 결과가 발생해버린 경우.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학설이 있는데 자, 2번에 보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사례다. 맞죠? 우연방위는 제가 우주가 없어 그랬잖아요. 우주가 없어.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사례 맞고 자, 우연방위는 찍은 거야. 행위는 나빠요. 그래서 행위방 가치는 존재해. 근데 1등했어. 결과방 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1등이라는 결과는 좋으니까. 그래서 불능미수 유추증해야 되는 견해가 불능미수 된다. 2번 설문이 너무 쉬운 설문이죠. 1, 3, 4번을 몰라도 2번 자체가 너무나 쉬운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은 뭐 답을 너무 가르쳐 버렸어요. 근데 2번을 잘 체크하시는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우연방위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근데 3번 봐보세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위법성 조가세의 주관적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우리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가 없는데 주관적 정당화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었죠. 그게 결과만 보는 견해. 결과 좋으면 됐지라고 하는 결과 방가티설. 우리 결과 방가티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보니까 무죄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견해에 가면 당연히 무죄로 가야지 기수가 되면 안 되겠죠. 4번은 오상방위 학설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뭐 시간이 없다 보면 이게 참 그 형사법 자체는 되게 쉬웠는데 이런 거 보면 쉬운 건데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볼 때는 어려웠는데 나와서 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된 경우인데 아마 경찰학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사법과 경찰학과 헌법은요, 한 과목을 제대로 잘하면요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돼요. 한 과목을 적당히 하면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시는 게 다른 과목을 위해서도 좋아요. 자, 5번에 정당행위. 이것도 이번에 최신 판례였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을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의 하나로 참작해야 되고,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법원직에 나왔던 설문이 그대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신 판례에서 봤던 거고, 이번에 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례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계급의 갑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는 거, 이거 정당히로 볼 수 없는 거 당연한 거고. 3번도 최신 판례죠. CCTV. 우리 CCTV를 했는데 그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운 걸 가지고, 자 어쨌든 이것도 정당히로 볼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했을 때는 정당히가 안 되지만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정당히 된다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이 CCTV 자체가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닐봉지 씌운 거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3번이 또 이 답이 쉬워버리면 설사 그 1번 최신 판례를 못 봤어도 3번 최신 판례를 알면 또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죠. 뭘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혹시 모르는 게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4번에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갑이, 이것도 최신 판례죠.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 대표의 소집 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했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의 개최일의 다음 날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뜯어낸 것도 정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법률의 착오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은 거로 오인한 행위는 법률의 착오죠. 우리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 하나야 형을 감경 면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벌을 안 하죠. 책임 조각이죠. 책임 조각.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건 아니다. 법률의 착오하고 사실의 착오의 효과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사인 갑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긴급 감금하여도 형사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조가사의 허용 한계로 오인한 행위는 금지착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번 판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만 풀면 이게 한계에 관한 걸로 기출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럼 이게 우리가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래서 한계에 관한 착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금지 착오에 들어가죠. 우리 금지 착오에 안 들어가는 게 법률의 부지, 모르는 거, 그다음 위전차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한계에 관한 착오니까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기출이 안 되었던 게 이렇게 나오면 기출 문제만 푼 친구들이 이런 걸 못 풀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대로 기출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사인갑이 24시간 이상 감금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한계에 관한 착오였고 이게 법률의 착오였지라는 것까지 알게 돼 있으면 뭐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미리 공부를 했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외워서 답이 맞다 안 맞다로 외우시면 안 되고 그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요즘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이렇게 중간에 자꾸 장난을 쳐놓잖아요. 안 바꿨던 부분을 바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형사법은 적어도 문제를 기출되지 않은 부분을 바꿔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답을 외우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도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번에 오인의 정당한 이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 이것도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죠. 끝에 보면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일 때와 지방자치단체 의원일 때 서로 다르게 보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갑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당 중부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허가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했었고, 자신이 제조한 것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해서 담배사법 위반죄에 의해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까지 있었다면 이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뭐 판례 최근에 나왔던 판례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입니다. 자, 7번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나오면 그 고의범이 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살인죄인지 강도살인이나 전속살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진정 결과적 범위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자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이 여가 핵심이죠.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대. 그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냥 살인죄죠. 그냥 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보다 더 무겁지 않은 거 그냥 살인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상상될 경합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2번은 이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죠. 강도살인죄. 그럼 이렇게 강도살인이나 전속살인 같은 게 나오면 상상될 경합이 되죠. 그래서 2번은 상상될 경합이 된다. 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나왔고요. 3번에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 위험이 실한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에보다 행위반 가치가 크다. 마찬가지 이것도. 기출문제집을 적당히 보는 친구들은 이 3번 기출문제를 못 봤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기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집을 보시려면 중요한 기출은 다 들어있는 기출문제집을 보세요. 그냥 기출문제를 몇 개만 골라가지고 돼 있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를 다 커버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기출문제 자체를 변형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출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4개 중에 모르는 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봐버리면 그러면 기출문제를 적당히 조금만 보게 되면 그러면 정말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어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폭행치상죄하고 지금 뭘 비교를 했냐면 거기 일반 과실범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폭행죄하고 비교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상해라는 결과 때문에 형이 더 센 거예요. 그러나 폭행치상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폭행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과실범, 과실치상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실치상하고 비교할 때 폭행치상 형이 더 센 이유는 상해 때문에 더 센 게 아니라 얘는 폭행이 없는데 여기는 폭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과실범하고 비교를 할 때는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형이 세지는 거고, 고의범하고 비교할 때는 상해라는 결과 때문에 형이 더 센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단순 과실범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가 크다. 이게 맞는 질문이잖아요. 행위반 가치가 크다. 자, 4번에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고의로 상해를 간 경우 우리 특수공직방해 치상죄만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더 중한 범죄가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뭐 평상시에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7번에 1번이고 8번 부작위범. 8번에 1번을 또 많이 또 헷갈리는 친구들. 이렇게 하여튼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바꿔버리면 또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냥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을 정확히 하라고. 우리가 그 전에 보험 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를 논할 때 원래는 착수가 안 되는데 착수가 되는 게 3가지 있다. 이미 발생했는데 이미 발생한 걸 가지고 보험 계약을 하거나 또는 이미 충분히 예견되는 거.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나. 그다음에 의도가 있는 거.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서 생명보험 등 거. 발례 이 3가지를 착수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문을 잘 읽어봐요. 표현만 달라졌지 똑같잖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해서 이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서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이변 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를 모두 국피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부작위한 당연히 기망이 되죠. 이건 조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 보면 넷째 줄에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2번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냐고 범인을 도피케 했다. 자기와 부작위가 동시에 성립하면 부작위범인 직무기전에 성립하지 않고 자기범인 도피죄만 성립한다. 많이 푸는 거고. 3번 자, 갑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에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는 상태를 이용해서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 녹음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아는 판례죠. 이미 아는 판례인데 그동안에는 이게 감청이냐 아니냐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뭘 바꿔놨냐면
부작위한 통비법 위반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통신비밀법 위반죄인 감청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디를 바꾸냈냐면 부작위를 들여놨어요. 부작위는 아니죠. 이거 몰래 녹음한 거니까. 그래서 부작위한 통비법 위반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내가 봤던 판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쟁점이 다르잖아요. 쟁점이 전에 봤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요거는 부작위 아니라 작위지. 부작위와 작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간에를 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3번을 모르셔도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4번에도 보면 공사업자 갑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뒀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거 행위정의의 동가치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거는 부작위한 업무방해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 2, 4번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혹시 3번의 그 장난친 부분을 혹시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그 3번을 이렇게 1, 2, 4번이 명확하면 3번을 더 뜯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뜯어보다 보면 부작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1, 2, 4번이 헷갈려 버리면 3번을 뜯어보지를 못하다 보면 다른 거하고 두 개를 가지고 세모로 놓고 헷갈리는 거 찍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급해도 어디에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론 장난을 좀 쳤지만 그게 부작위한 통비법 위반죄가 아니라 작위죠. 부작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3번이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답을 찾는 건 1, 2, 4번 가지고 3번을 다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9번에 봅시다. 갑은 을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칼을 빌려줬지만 을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답니다. 자, 예비죄의 방조법 나왔네요. 우리 교사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줘야 되죠. 따라서 이거는 착수에 안 나갔기 때문에 방조법 성립 안 되는 것이고, 니은번도 마찬가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한테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이르는 의도, 얘는 여기죠. 의도 갖고 있는 경우. 그럼 요거는 당연히 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에 해당한다 그러면 또 틀리겠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보험사기. 자, 갑이 A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걸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 예비죄 처벌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범죄 중에 특히 주의할 거 있잖아요. 강제추행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출이 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강제추행 기출 문제를 잘 풀어봤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강간, 추행 여러 가지를 섞어놓고 거기다 추행을 살짝 써놨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출 문제를 풀 때 추행죄는 예비 업무를 처벌하지 않지라는 걸 정확하게 내버릴 수 있게 넣어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추행죄는 예비죄 처벌 안 된다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에 양심의 가책을 위해서 자의로 중지했을 때 예비죄의 중지미수. 쟁점 아시죠? 우리 예비죄에서는 중지미수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틀렸죠. 자, 그다음에 10번에 공동정범.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에 족한 함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했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해서 공모론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이거 우리 했던 거죠. 이것도 그거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절도를 공모하면 중강도 공동정범 돼버리고 중강도를 공모하면 강도 상해의 공동정범 돼버리고. 왜? 그거는 충분히 거기 예상이 가능하니까. 둘째 주에 충분히 다른 범죄가 파생되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도만 공모했는데도 한 놈이 강도 상해를 해버리면 둘 다 강도 상해 돼버리잖아요. 그 판례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자, 2번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 하고 충분하다. 자주 나왔던 설문이죠. 용인한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너무 쉬운 설문이었고, 3번 범인도피죄에서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행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다. 계속범이기 때문에 밥을 계속 먹고 있으면 같이 먹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동도범 성립한다고. 그다음에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 이미 무단으로 반출했으면 업무상 배임죄는 끝나버렸죠. 그럼 얘는 밥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담한 사람은 공동조범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아주 쉬운 설문이 답으로 떴었고요. 자, 11번. 2인 이상이 상호 의사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해서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 의사 연락이 있어서 공동조범이 성립한다면 동시범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동시범 나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게 공모했는지 확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모로 가야 되면 공동조범으로 가야 된다. 2번. 독립행위가 경합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으면, 자, 인과관계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인과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가 되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면 무죄가 되겠죠. 자, 3번.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강간치상죄는 적용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과 관련된 거, 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런 거 거기만 적용되니까 강간치상죄 적용할 수 없고, 4번에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 시간적 차이가 있다. 동시범은 되죠.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자, 다음에 12번 봅시다. 공범과 신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위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된다. 신분범위니까. 그래서 우리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면 허위 작성권자, 항상 권한이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2번. 152조 1항 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우리 판례 모해할 목적을 신분으로 본다. 그래서 그때 보면 신분 때문에 형이 형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디귿번.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있는 자와 공모했네요. 자, 우리 B가 신에게 교사 방조를 했을 때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둘 다 신분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있는 사람과 신분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 때 공모를 했을 때는 당연히 둘 다 신분범이 될 수 있고, 교사 방조는 B가 신을 교사 방조했을 때 그때 된대. 얘는 지금 공모했으니까 일단은 방향 오케이. 근데 B가 신에게 방향만 되는 게 아니라 진정 신분범일 때 둘 다 신분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제 부진정 신분범일 때, 그래서 B가 신에게 진정으로 기도하면 들어줘서 둘 다 신분범이 되지만, B가 신에게 기도한 건 맞는데 장난으로 부진정일 때는 학설과 판례가 다르다고 그랬죠. 학설은 못 들어줘. 그래서 둘 다 달리 단서 적용해서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비신분자는 신분 없고 신분자는 신분 있고. 근데 판례는 같은 집에 살되 각방 써라 그랬죠. 그래서 죄명은 같은 집에 삽니다. 그래서 죄명은 같이 가고 각방 쓰라고 했으니까 처벌은 따로 한다. 이 우리 판례입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업무상 배임죄이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이죠. 그럼 부진정 신분범일 때는 우리 판례 문제를 보면 꼭 기억하실 게 성립과 처벌은 따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립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조범이 성립하지만 처벌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죠. 왜냐하면 처벌은 따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분이 없는 사람은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1번. 우리 소극적 신분 나오면 이건 33조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신분은 일단 빨리 행위자를 빨리 봐서 행위자가 죄가 되면 의사도 죄가 되고 행위자가 죄가 안 되면 의사도 죄가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리얼번에 보면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유 치료에서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기공사들이 진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에요. 무면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의사도 당연히 교사범이나 방조범이나 공동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미혼범,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해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자, 이게 필요조건범이죠. 고용이니까. 필요조건범에서 변호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필요조건범 경우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처벌을 안 하는 거지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죠. 할 수 없다. 그래서 12번에는 지금 다만 틀렸죠. 다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13번 죄수. 갑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 위반 보복범죄 및 성폭력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건 동시니까 당연히 상경으로 가야 되겠죠. 상경기합으로 가고요. 2번에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을 의뢰받은 갑이 그 점을 알면서 이를 인도하다 보관하고 있다가
작물을 담보로 제공해버렸네. 자, 작물 도둑놈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작물 보관죄만 된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이 보이스피싱 나오면 범죄단체 조직에 나오면 기억할게. 범죄단체 조직에서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의 포괄일죄. 근데 이 활동이라는 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이지 원래 목적했던 사기죄라든지 절도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하기 더하면 죄가 또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질문을 잘 보시면은 셋째 줄에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는 가입행위가 포괄죄가 되겠지만 넷째 줄에 있는 사기죄는 별도로 떠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는 별도의 실질 경험이 따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기 행위도 흡수관계 있다라고 틀린 거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것도 4번 최신 판례죠. 이것도 2010년 11월 15일 엑스에서 사무실 부부, 제가 부부 나왔을 때 원래 우리가 제3범죄가 관리자 수를 따지는데 부부를 같은 관리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원래 부부 재산이 2억인데 일부러 그냥 1억씩 다른 통장에 나눠서 갖고 있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1억씩 보낸다고 해서 각자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걸 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원래 부부가 같이 갈 것을 둘이 나눠서 갖고 있었을 뿐이고 같이 관리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고 돈을 모은 과정이나 갖고 있는 관리 과정이 전부 다 이걸 동일한 걸로 봐서 이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였었고요. 그래서 거기 적절한 것은 1번이 되죠. 마찬가지 여기도 1번 판례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2, 3, 4가 여러분 2, 3, 4가 명확하기 때문에 답 1번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혹시 최신 판례를 못 봤던 친구들은 지금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신 판례를 못 봤던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요즘 분위기에서 최신 판례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그러더라도 앞으로라도 최신 판례는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4번.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되고 과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위반이죠. 우리 벌금, 과료 이런 것들 조문 문제로 좀 다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2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즉 미친놈이 마약 먹었을 때 무죄 이럴 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그 밑에 보면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 몰수는 형벌이에요. 형벌인데 공소제기 없이 형벌을 때릴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 없었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이런 거 딱 없던 표현이 그동안에 못 봤던 표현이 나오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 몰수는 형벌인데 그럼 형벌은 당연히 유죄의 재판을 봐서 공소리가 되어야 형벌을 때리지 공소리 되지 않은 사람은 형벌을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시면 안 돼.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자꾸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게 이렇게 없던 설문들이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기본으로 다 돌아가서 다 푸셔야 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3번 설문도 이런 설문 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 이런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우리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몰수는 이익 박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몰수할 수 있지 넘으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고 또 다른 기출이 뭐가 있었냐면 마약이나 밀수는 징벌적 추징이다. 징벌적 추징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약이나 밀수는 징벌적 추징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의 한도가 아니라 전부를 다 몰수할 수 있다는 판례가 기출문제가 있었잖아요. 판례도 있었고 그거 지금 짬뽕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런 마약은 이게 징벌적 추징이었지 둘째 줄 이득의 박탈이 틀렸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기출문제 없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보실 때 그냥 답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공부를 하세요. 추징에는 이익박탈이라는 기본적인 추징도 있지만 징벌적 추징도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징벌적 추징은 마약이나 밀수 같은 게 징벌적 추징이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 기출문제에서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을 확인하고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에 갑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받으면서 얘기하는 건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죠, 자백.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15번의 명예훼손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의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재형법정에서 금지하는 유체해석이 당한다. 이것도 처음으로 나온 설문이죠. 근데 이건 고민할 필요 없죠. 우리 대법원이 지금까지 계속 전파 가능성을 확립된 이론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체해석이라고 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니은번 사실적 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 인정할 수 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나온 판례잖아요. 그래서 꼭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집단 또는 개인까지도 공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디귿번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인 전문 추측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표현 전체의 취지로 봐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방식을 줬다면 사실을 적시한 거로 볼 수 있다죠. 이 디귿번 설문이 너무 쉬워서 제가 한번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푸는 방법 중에 여러분 봐보시면 디귿번이 틀린 설문이잖아요. 근데 1, 2, 4에 다 디귿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디귿 없는 건 3번 하나밖에 없죠. 그 디귿 하나 갖고도 답을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겠지만 기역, 니은으로 나오는 문제는요,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자기가 명확하게 아는 설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디귿번이 너무 뻔한 설문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3번에만 디귿을 안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럼 다른 거 몰라도 답이 3번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꽤 많았어요. 이번에 가나다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는 가나다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거 참고를 해보세요. 자, 니을번에 정보통신망 이용 소침 및 정보대란 법률 위반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이 이걸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해에서 서로 상반된다. 그래서 공익이 인정되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고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이 부인되고 그랬죠. 자, 미음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률의 정태 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 거기도 다 적용돼요. 공직선거법에도 다 적용되고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6번에 성범죄 중간간죄 우리 패싱아웃하고 블랙아웃 많이 나왔죠. 패싱아웃은 이건 중간간에서 심리상이 인정하지만 블랙아웃은 심리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또는 그 수단에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 상대방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 이게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강제추행죄 이제 폭행협박 한 거를 곤란하게 할 필요 없다. 일반 폭행협박 정도면 된다. 3번 강간치상죄에서 사상에 일관한 간음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다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 중에서 그 얘기 들었잖아요. 남자가 강간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여자를 물어버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상해에 포함된다. 4번에 성폭력 특례법 이것도 뭐 중요한 판례죠. 주거침입 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강간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선호가 바뀌면 이 죄가 될 수 없고 강간죄와 주거침입 실체적 경합범이다. 4번이고요. 17번 다가구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전부 주거에 해당이 된다. 맞고 2번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의 의사가 아니라 행위 태양이죠. 제가 별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태양이라고 씁니다. 셋째 줄. 그래서 행위 태양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거주의 의사에 반한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답이 너무 뻔하게 나왔고 2번 3번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았을 때 이건 퇴거불응죄가 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주거침입죄다. 왜냐하면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계속 주거침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 퇴거불응죄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로 관리하는 사람이 공동생활을 이탈한 거 이게 그 밑에 지배관리를 상실한 거 남녀간의 동거를 하다가 남녀간에 동거하고 있을 때는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아니지만 헤어져 버리면 남자친구가 몰래 들어가면 그거 주거침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탈하거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자 18번 업무방해죄 자 1번 판례도 우리 최신 판례였던 거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했었던 내용이네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행위 이거는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셋째 줄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술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호가치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호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 이번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는 그 업무를 당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정당에서 선거할 때, 선거 투표할 때 기계에다가 버튼을 누르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된다고 그랬고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 권세, 이거 이 위력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 적어도 그런 위력으로 자유사를 제압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단이 됐더라. 자, 우리 폭행, 협박은 기본적으로 단무지인데, 짜장면 먹을 때 나온 단무지인데 단무지가 아닐 때가 있더라. 업무방해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재산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통비법 위반에서 부작위한 통비법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쳐놨는데, 여기도 잘 보시면 1번도 장난을 좀 쳐놨죠.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란. 지금 334 후단의 강도죄고 강제이득죄라고 일부러 답을 딱 출제위원들이 나중에 오류상 나올까봐 첫 줄에 아예 또 명확하게 2번이나 얘기를 해줬어요. 후단이다, 강제이득죄다. 그럼 우리 강도죄는 강사공이니까 강도, 사기, 공갈은 재물도 되고 이득도 되는데, 얘는 지금 이득죄만 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은 재물을 포함한,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재물을 포함한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재물하고 이득은 구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가 틀렸죠. 그래서 우리 재산 이득은 재물은 빼야죠. 그래서 재물을 포함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기를 또 급하게 읽다 보면 여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놓치는 거와 놓치지 않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문제를 보면요, 거기 보면 4번 같은 경우가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사실 1번을 놓쳤어도 4번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고, 2번하고 3번도 너무 쉽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답이 나와버리면 사실 1번에서 그 함정을 못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받을 때 여러분 소거법이라고도 하죠. 소거법도 실력이 있어야 소거법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소거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갑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 이익을 받을 걸 약속하고 송행을 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진 정지죄 이익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기죄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갑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서 매출 전폐 허위 서명하게 한 거, 제가 술 먹고 장정훈 교수 이름으로 매출 전폐 사인해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 대금을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일단은 취득한 걸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벌써 틀렸고, 4번에 사기로 편취한 재물 이익의 가액을 구체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편취한 재물 이익의 가액이 5억 이상 50억 이상의 경우 구성 요건이 일부러 되어 있고 가액에 따라 그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감법. 자, 우리가 사기죄에서는 재물의 가액을 산정할 필요 없다. 그 판례 알죠? 산정할 필요 없다. 근데 꼭 가액을 산정해 드린 경우가 있다.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려면. 그게 지금 3번으로 4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체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번이 맞는 설문이고요. 20번. 동업재산. 이것도 뭐 많이 풀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건데, 동업은 셋째 줄 지분 비율에 따라가 아니다.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공유물은 피자가 조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피자와 남의 피자가 나눠져 있지만, 합유물은 피자가 안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점만 먹어도 남의 걸 먹은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부를 먹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분 비율 안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사기범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네. 자, 아가씨가 보이스피싱의 통장을 빌려준 아가씨가 공범이 아니라면 이때는 사기죄가, 횡령죄가 되고 그게 할머니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공범이면, 자, 3번 사기범에 이용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준 공범일 때는 횡령죄가 안 된다. 잘 아실 거고, 4번에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를 위임받은 사람도 역시 남의 돈이죠. 이 남의 돈을 넷째 줄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그런 약정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퉁쳐버리면 이것도 횡령죄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작물죄.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 취득이 아니죠. 이건 일시 사용이니까. 그래서 취득죄가 될 수 없고, 2번 우리 알선. 알선은
아닙니다. 2번 다음 문제는 2번요. 2번은 작물인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작물인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으면 계속 보관하면 보관죄가 되죠. 다만 정당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유판 시장에서 유지시키는 데에는 작물 보관죄가 성립하다. 이거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작물 보관죄에 대해서 뭐 추구권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알게 됐으면서 계속 보관하면 보관죄가 성립한다. 자, 3번 알선이죠. 알선. 우리 알선은 끝에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알선만 했다면 알선죄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이전되지 않아도 알선죄 성립한다. 4번 자, 업무 중 짱쌤 했죠. 업무상과실과 중과실만 작물죄가 있어요. 일반 과실에서 형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작물죄가 기본이에요. 가중죄 구성 요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고요. 22번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업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가 돼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 날치기는 절도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한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들고 오려고 해도 냉장고를 들고 오려면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지 사람한테 힘을 쓰는 게 아니라서 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절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안 뺏기려고 버텨버리면 피해자가 그럼 그 피해자한테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피해자한테 힘을 쓰는 것이 돼서 그때는 강도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설문은 세 제출에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또 반항업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즉 사람한테 힘을 쓴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도죄지 강도치상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니은번에 갑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자 재산상 이득이네. 우리 중강도죄는 절도가 해야지 중강도가 되는데 절도는 재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죠. 그럼 절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강도가 될 수 없고 그냥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강도. 디귿번에 경계 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서 정해진 것이다. 자, 우리 경계 침범죄에서 경계는 법률상 경계가 아니라 사실상 경계다. 사실상 경계로 이루어지면 경계에 들어간다. 자, 1번 갑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 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자 갑이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했기 때문에 갑의 물건에는 A의 권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끝에 보니 넷째 줄 보니까 철거, 멸실 등기하고 기계 기구를 남한테 양도를 해버리면 내 물건을 손절한 거죠. 내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한 거, 가져간 거니까 이게 손괴 쪽으로 들어가니까 손괴, 은닉, 절취하면 이건 당연히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죠. 따라서 이거는 손괴 은닉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건 내 물건 손절이라는 걸 키워드만 그 내용만 잘 캐치를 하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끝에가 일단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어봤으니까 내 물건 손절이니까 내 물건 맞나? 갑이 자기 물건 맞고 손절했나? 봤더니 거기 보니까 철거, 멸시, 양도했구나. 그럼 권리행사 방해 되겠네 라고 푸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갑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자, 이것도 최신 판례죠. 이가 아들한테 시켰는데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아들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신분범인 아버지가 비신분자인 아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아까 이거 방해 안 맞죠. B가 신을 교사해야 되는데 신분범이 B를 교사했기 때문에 공범과 신분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유자, 아들은 소유자가 아닌 걸로 돼버려요. 그러면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내 물건이 아니야.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정범이 죄가 안 되면 교사방조범도 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최근에 나온 판례고 이게 공모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건 교사니까 죄가 안 되지 공모가 돼버리면 이거 방향이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는 둘 다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최신 판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라 세 개가 틀렸습니다. 자, 23 문서죄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 출력한 등기상 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단순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자, 어쨌든 등기상 전부증명서는 국가에서 나온 것이고 그걸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발급받은 걸 고친 거니까 당연히 변조죄가 되어야 되겠죠. 2번 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자, 외국 공무원은 사문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꿔 자, 면허증에 있는 사진을 바꾸는 것은 위조죠. 위조. 자, 사문서 위조죄.
3번 사문서의 작성 명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문서의 작성 일자가 명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위조죄가 구성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 문서는 우리가 문서죄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남의 이름을 훔친다는 절도죄의 성격과 그걸 가지고 남을 속인다는 사기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일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문서를 보는 사람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 이름을 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행사죄도 되고 작성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공기호, 이것도 최신 판례죠. 우리 둘째 주 그때 검찰 업무 표장에 이미지가 들어간 거, 이거 행사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토트넘 축구 선수 아니에요. 이 공기호, 그 공기호의 검찰 업무 표장, 그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 표지를 자동차에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검사로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자, 그 다음에 24번이에요. 공무원의 직무 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은 거. 자, 병가 중인 자. 직무 유기죄는 공무원만 죄를 줄 수 있는데 병가 중인 사람은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직무 유기죄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의 상대방, 우리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일반인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봐야 되고, 다만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는 내 부하 공무원일 수도 있으니까 의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사인일 때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잘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그래야 피의사실이니까 당연히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로 했고, 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그래서 영장 받아서 감금하면 직권남용 감금죄, 간접정범이죠 이거는. 그래서 2번이 뭐 틀린 지문이고, 25번 뇌물죄.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를 해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자,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면 금품마다 따져야 된다. 이거 우리 법원직에 나왔던 설문이죠. 법원직에 나왔는데 지금 바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셋째 줄에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틀린 거고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대가 성질을 가지면 그때는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직무마다 따로 금품마다 직무에서 따로 따져야 됩니다. 2번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시행했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3번에 공무원이 수리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했을 때 3장, 뭐 한 장을 얘기했던 거죠. 한 장 달라고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줘버린 경우, 자, 너무 많아서 후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수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서 129조 1항에서 정한 뇌물수재의 공동조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조범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받은 놈 A하고 B하고 둘이 받는데 그 돈을 누가 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공직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기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2번 신고 났죠. 신고. 우리 위계한 공직방해에서 신고는 속였을 때 위계한 공직방해 되려면 위계를 해서 처분행위가 있어야 돼요. 공무원의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신고는 그런 처분행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고 받은 대로 그대로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신고는 위계한 공직방해 안 된다고 그랬고요. 3번에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구의 행정대지판으로 농성되어서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건들이 이에 대한 항해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 가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걸 막기 위해 출동해서 농성대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 당연히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밀치는 데 유형력을 행사하면 공직방해죄가 되고, 4번도 최신 판례죠. 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 자, 법에 명확하게 업무로 되어 있지 않아도 공무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 판례였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 업무에 들어가고, 따라서 이걸 데리고 나가는 게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반항하고 그러고 때리고 그러면 공직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27번
불리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한 자기부재거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를 고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는 얘기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해주지 않은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무고죄.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이라면 그 신고되는 사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독립화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 자, 2주 진단을 5주 진단으로 과장해서 했다. 그래도 무고죄 안 된다. 왜냐하면 2주 진단도 죄는 죄니까. 무고죄가 되려면 쓸데없는 수사를 하게 했을 때 무고죄인데 어쨌든 2주 진단도 범죄는 범죄고 그럼 그거 수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과장을 했어도 그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절도를 강도로 고소해도 어쨌든 절도는 죄가 맞기 때문에 그걸 수사하게 한 것이 쓸데없는 수사를 하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무고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봐.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자수를 한 경우에 형의 감면 규정. 자, 확정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면제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공소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 사건의 피고인 피자로서 법원이나 수사에 관해 신문에 의한 고백은 자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자백의 기본 개념이죠. 이것도 자백은 물어보는 거에서 대답해도 자백이죠. 자수하고 다르죠. 자수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지만 당연히 자백 포함되는 거였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에 관해 고소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 종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손들에서 출석 요구와 피의자 신문 등의 수사권이 발동된 것을 의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무고죄 미필적 고의. 너는 뭐 조사를 위해서 뭐 만약에 죄가 된다면 처벌해 주세요. 조건을 달았다. 뭐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너의 고소 때문에 저 사람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했다면 미필적 고의는 당연히 있다. 그래서 이건 고의 인정했던 사례들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 가나라 세 개입니다. 28번 시정조치요구 수사 경합이죠. 1번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관에서 위법한 남친, 위법, 인권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했을 때 중요한 거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다음 2번 위 일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받은 사법경찰은 지체 없이 기록을 송부해야 되고 7일 이내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3번은 동일한 범죄 수사할 때 경찰에게 사건 송치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꼭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고 4번이 너무 쉽게 나왔죠. 경찰은 경찰의 영장을 신청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 영장을 신청해버리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안 넘겨도 된다. 자, 29번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 유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변호인 참여권까지 이거 다 고지해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검사 사법경찰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국적. 자, 우리 신뢰관계에는 셋째 줄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신뢰관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을 그렇다고 해서 증거로 못 쓰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재량이기 때문에 하야한다 X,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자, 심야조사 아유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9시부터 6시까지 심야조사했는데 시효 임박하거나 48시간의 구속영장 청구 같으면 심야조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미리 피의자니까 미리 녹화 사실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개시부터 전 과정 녹화해줘야 되고 자, 최근에 이거 중요하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재생해서 시청하게 하는 건 언제? 요구가 있을 때만. 이건 그래도 좀 문제를 쉽게 냈죠. 요구가 없더라도 이렇게 써줬다는 얘기는 이게 쟁점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지난번에 나온 시험 문제가 그냥 영상 녹화 완료되면 재생해서 시청하게 된다 그런 거 틀린 거로 나왔잖아요. 요구가 있을 때만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맞는 것은 가다 2개.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체포영장에서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됐더라도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이유를 기재한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100번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은 그나마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요건이라도 필요한데 체포영장은 그런 요건도 필요 없어요. 취지만 적으면 돼요. 2번 체포된 피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법원에 청구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 명예줘야 되고 심사 청구 공소력이 있어도 이 말은 피의자가 공소제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어도 어떤 청구할 때만 피의자면 석방을 명한다. 3번 체포영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미리 수사영장을 발받기 어려운 긴급파생 여기는 맞게 나왔죠. 우리 영장에서 수색할 때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 요건 맞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체포 구속 목적 수색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건을 찾는 거예요?
이건 사람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찾는 거니까 우리가 사후영장은 증거로 쓰기 위해서 사후영장을 받는 거라서 이 체포 구속 목적 수색은 사람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 4번은 현행범은 현명필이죠. 명백성하고 필요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은 체포당 상황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자, 법원이에요. 법원. 자, 수사기관이 재구속할 때만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제한을 받지 법원이 재구속할 때는 그런 제한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피의자가 체포 구인된 경우에 경찰 수사관에서 구속기간은, 우리 구속기간은 가다놓고 수사라는 게 구속기간이니까 언제부터 가다놓고 수사를 했냐 봤더니 체포한 때부터 가다놓고 수사하죠. 그래서 구속기간은 체포 구인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산정한다. 3번은 우리 가고동 나오죠. 가고동. 가족동거인 고용주는 적부심에서 나오죠. 적부심에서. 취소 해당되는 거 틀렸고, 4번에 구속 전 피의자심을 할 때 접수된 날로부터 반환된 날까지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틀린 것도 3번이고요. 형소법 파트가 이번에 좀 특히 더 쉽게 나왔죠. 이게 다른 데보다. 32번,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 자, 피의자에게는 사본까지 줘야 된다고 그랬고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고, 2번, 압수영장 범죄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피의자와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인적 관련성은 우리 형소법은 공범이기만 하면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구분하는 것은 형법이에요. 형법. 형소법에서는 필요적 공범도 다 공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틀린 거고, 디귿번은 어쨌든 이미 제출받았잖아요. 이미 제출도 사후영장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사후영장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 니을번, 수사기관에 한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사가 압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정보 저장 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선별했네요. 자, 선별했으면 이미 압색 끝난 거죠. 그러면 형사기관 사무소에서 별도로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시험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통비법,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체득하는 경우, 그다음에 송수신 방해도 감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수신이 완료돼 버리면 감청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니은번, 통신전체 기간은 2달이죠. 2달. 2달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디귿번, 긴급통신을 지시했을 때 36시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해야 된다. 니을번은 기소 중지하고 참문 중지 결정은 제외죠. 우리가 통지는 내가 네 전화를 다 들었다라고 통지하는 건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라고 써요. 근데 기소 중지하고 참고 중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통지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다음 미음번에 통비법에 의한 불법 감청 위수증이죠. 이게 동의한다고 증거를 쓸 수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위수증 중에 증거 동의하면 쓸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증언 번복조서하고 증인신문에서 참여권 침해한 거, 증정 2개 빼고는 위수증은 절대 동의한다고 증거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다음. 자, 3, 4번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 직접 증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직접 증거는 아니다. 직접 증거는 자백하고 목격자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증명성이 되게 충분하다고 하는 X. 자, 2번, 우리 명예훼손죄에서 진실성, 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것도 뭐 쉬운 거고. 3번,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전을 임의로 소비했을 때 목적과 용도를 정한 거, 자, 범죄 사실, 스토리 나오면 전부 다 엄증. 4번, 교사 당연히 엄증. 그리고 셋째,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의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35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총 9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대명의 신체를 찍었는데, 자, 다섯 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력이 문제된 경우, 어쨌든 휴대폰은 이미 제출이 잘못됐다면 휴대폰은 증거로 못 쓸 수는 있지만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면
자, 임의 제출에서 임의성이 의문점이 생겨버리면 임의 제출이 아니죠. 그럼 이거 위수증에 대해서 증거력이 없더라. 그래서 위수증이면 휴대폰을 증거로 못 쓰는 것이고, 그게 임의 제출 때는 특히 임의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고, 이번에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정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삭제, 폐기하지 않으면 이건 증거로 못 쓴다고 그랬고요. 출력, 탐색 대상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6번. 3번. 죄송합니다. 3번. 우리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 체포할 때 거기 나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관련성 인정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건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말고도 점유이탈물 행위죄에도 증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4번에 사법경찰관이 피고나 인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해서 제출받은 경우, 이것도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의 작성한 진술을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면 적법성 요건 갖춰야 되고, 따라서 수사 과정 기록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죠. 틀린 거고. 30번.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어쨌든 압수조서든 검증조서든 피의자의 자백이 적혀있으면 그건 피신조서와 똑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를 못 쓰고. 상업장부 항해일지, 자, 수첩이네요. 자, 수첩은 자백이 아니다. 자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로 등록이 된 것은 차량 운전했다는 사실의 자백본에 대한 보강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무면 운전까지 다 된다고 그랬죠. 될 수 없다. 뭐 기출된 거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에 압수 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의 묘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진술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목격자의 진술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 37번.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려할 때 그 서류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 이건 당연히 형사법 313조 1항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죠. 이것도 최신 판례 나온 거죠. 이것도 감정을 의뢰했던 거잖아요. 이건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했던 건데 이걸 진술서로 볼 수 없다는 거고. 2번. 특신 상태에서 행해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부족하고 그걸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담보할 수 있어서 실질적, 직접, 심리적, 전법칙 등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왜냐하면 특신 상태에서 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로부터 갑이 도둑질하는 걸 보았다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자, 증언 내용은 자, 을의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자, 갑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면 명예훼손은 말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목격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들은 사람은 목격자니까 뭐가 아니에요? 전문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증거 되지 않는다. 우리 목격자는 전문증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말로 저지른 범죄, 명예훼손, 사기, 모욕, 협박 이런 것들은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돼서 전문증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체포구소인적 경보, 이거 증거는 없는 소리죠. 자, 다음 38번.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소법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 우리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증거로도 못 쓰고 탄핵 증거로도 못 쓰고 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실질적 진정성립 하나하고 기억환경 시청 두 개밖에 없습니다. 2번. 갑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 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갑의 친구 B는 공판에서 갑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증언이니까 당연히 316조로 가야 되고요. 316조를 봤더니 B가 갑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갑이 누구냐? 처벌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16조 1항이 됩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니까. 그럼 1항이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영장 시행됐다면 우리 판례 사후영장 받아야 된다. 사후영장 없으면 증거로 못 쓴다. 4번.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조사자 증언. 조사자 증언은 316조로 가야 되는데 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니까 316조 2항으로 가야죠. 2항이면 필요성과 특신 상태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된다고 틀린 거죠. 전문 진술이 되게 쉽게 나왔죠, 이번에는요. 자, 39번 탄핵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 신용카드 사용돼서 승인 사본이 비록 공판 과정에서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증거 목록에 실리지 않고 증거일증이 있지 않았더라. 자, 탄핵 증거로서의 조사는 일반 유죄의 증거의 조사와 다르다. 유죄의 증거의 조사는 정식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만 탄핵 증거로서의 조사는 생략하면 안 되지만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입증 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탄핵 증거로서 조사는 이뤘다고 봐야 된다. 2번 경찰 작성 피신 조서가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는 못 쓰지만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죠. 당연히. 3번 검사가 A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후에 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A가 공판장에 나와서 참고인 진술조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하면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합니다.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못 쓸 뿐이에요. 유죄의 증거로 못 쓸 뿐이지 뭘로는 쓸 수 있어요.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죠. 우리 전문 증거 탄핵 증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겁니다. 2번하고 똑같은 취지예요. 2번하고 3번하고 둘 다. 자, 4번 탄핵 증거에 제출해서 상대방이 이해한 공격 방해 수단을 강구할 길을 사전에 부여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서 다투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자, 40번 사례도 쉽게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형사법이 쉽다고 하는 게 형사법도 예전보다 되게 쉽게 나왔고 전문지술도 뭐 아주 간단한 316조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례도 또 쉽게 나왔고 답도 쉬운 것들이 많이 떠 있고 그래서 제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신 판례를 잘 안 받거나 기출문제를 뭐 어려운 기출을 안 풀어버리고 그냥 대충 기출문제 좀 유명한 것만 좀 보거나 그랬으면 모르는 설문들 때문에 헷갈렸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충실하게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잘 갖추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경찰학 때문에 참 그놈의 경찰학 때문에 아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자, 40번에 갑은 자 문제는 제가 풀 때 1, 2, 3, 4를 먼저 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갑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는 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행위다. 이거 안 봐도 다 알 수 있죠. 저 우리 판례 나온 거 있었잖아. 상가는 뭐가 아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침입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해당한다. 틀렸겠구나. 2번 위 사례의 경우 갑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법이다. 이거 밑줄 딱 쳐놓고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법인지 강도 강간인지 그거 보면 되겠구나.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3번 사법경찰관은 갑에 대한 피신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사람이 갑을 대신해서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맞고 동석한 사람이 대신해서 진술한 부분은 이거는 피의자의 진술 기재한 게 아니라 참고인의 진술 기재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역시 사례 읽어볼 필요도 없죠. 3번 당연히 틀린 거고. 자, 4번 A와 B가 법정에 출석해서 A는 사진 속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자 메시지 증거 확인해야 되겠다. 밑줄 딱 쳐놓으시고 사례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례 가봅니다. 갑은 A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갑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송상적인 방법으로 A를 뒤돌아다. 당연히 죽어치면 아니겠네. 자, 갑은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하자 지하 1층 계단을 끌고 가서 강간행위를 실행했다. 갑은 강간은 실행이 도중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답 나왔네요. 자, 강간행위 도중에 강도로 하게 되면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위 아니라 강도 강간죄죠. 그럼 벌써 1, 2, 3번 답이 다 틀려버렸잖아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자,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했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 문자 메시지 판례 나왔네. 자, 문자 메시지가 협박 문자일 때는 그거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 아니지만 동생한테 도움 요청한 것은 전문 증거고 진술서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낸 거니까 그냥 진술서죠. 303조 1항 뭐만 있으면 돼요? 성립의 지정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4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하다 이랬으면 성립이 지정됐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제가 40문제를 다 한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한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못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지금 이거 기출해설이라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들만 좀 짚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형사법은 쉬웠습니다. 다만 경찰학이 좀 어려워가지고 경찰학 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경찰학 시험 문제 뭐 형사법 기출 때 그런 얘기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경찰학 시험 문제는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가 안 나온 게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한 범위 안에서 어렵게 내는 게 어려운 거지 공부하지 않은 데서 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찍기 시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 출제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못한 건 아니니까 지금 공부 때문에 이제 경찰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여러분이 경찰학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경찰학은 약간 그런 과목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범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쉽게 나오면 잘 맞추면 되고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만 점수를 못 맞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다 같이 못 맞으면 그거는 합격에 영향을 별로 안 줘요. 물론 찍기가 돼가지고 잘 찍은 사람이 합격하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형사법이나 헌법 같은 걸로 커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학은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경찰학을 전부 다 보겠다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장정욱 교수님이 범위 잘 정해서 딱 여러분한테 적당하게 잘 해주시니까 그 범위에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형사법과 헌법은 대신에 그렇게 범위가 막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배운 거를 정확하게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공부를 하시면 형사법과 헌법에서 고득점 맞은 친구들이 이번에 합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형사법 헌법을 좀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경찰청에도 아마 이번에 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낙담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힘내셨으면 좋겠고 꼭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사법 기초용어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